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 블루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인 디시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동료들과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10살 정도의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날씨가 흐리네요. 거기 날씨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레스토랑 대리석 바닥은 아이의 발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깨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 누구도 이 작은 소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직원들이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고요했던 식당 안을 울렸고 저는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감쌌고 곧 나올 메인 디시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이의 경고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단지 이상한 해프닝 정도로만 여겼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던 것입니다. 메종 블루의 시그니처 메뉴인 트러플 리조또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축하 분위기에 젖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아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아이의 흠뻑 젖은 모습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비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탐스러운 향과 완벽한 플레이팅에 감탄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술을 마시고 체한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사실 저는 이 음식을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제약회사의 연구소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의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올라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는 달빛을 반사하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아이의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이의 지능 묻은 운동화와 절박했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포장된 리조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연구소 책임자인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박 부장은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감지하고는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었죠. 리조또 샘플을 연구소로 보내면서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의 눈빛은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진정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밤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 후 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었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을 예고하는 전조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와달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출근 시간도 되기 전이었지만 저는 즉시 차를 몰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의 흰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친숙하게 느껴지던 이 건물이 그날 아침만큼은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차만이 외롭게 서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 부장은 실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의 박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조또에서 검출된 물질은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의 독성 물질과 동일했습니다. 이 물질은 48시간 내에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것이었죠. 더구나 이 물질은 일반적인 독성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회사의 극비 연구 과제였고 소수의 연구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물질을 음식에 넣었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 대상이 저였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정원의 나무들이 아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저를 해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수많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부장은 이 사건을 즉시 경영진과 보안팀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조용히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치 거울이 깨지듯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회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북적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주치던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고 평범한 인사말 속에서도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팀의 최 이사가 제 승진을 축하한다며 건넨 미소가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작년 프로젝트에서 제가 최 이사의 의견을 반대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 이사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의실을 나설 때 보였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어젯밤의 리조또가 떠올랐고 모든 음식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동료들의 수저 소리조차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저는 그들 중 누군가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구소장인 김상무는 제 발표 내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주시했고 재무팀장 이 부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퇴근 무렵 비서실장 정 과장이 전달한 다음 주 해외 출장 일정표를 받으면서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게 여겼을 출장이 이제는 저를 해외로 유인하려는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백미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뒤따라오는 차들이 모두 의심스러웠고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고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평소 안정감을 주던 집이 이제는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회사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회사의 내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개발팀의 최근 6개월간의 보고서, 연구소의 출입 기록, 심지어 퇴사한 직원들의 명단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개월 전 갑자기 퇴사한 연구원 강 박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강 박사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갑자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거나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강 박사의 마지막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윤리적 검토 필요라는 메모가 있었고 그 부분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 박사가 퇴사하기 일주일 전 연구소 보안실에 여러 차례 출입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 박사의 퇴사 이후 진행된 인사 변동이었습니다. 신약 개발팀의 주요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새로운 인력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인사 이동이었지만 지금 보니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팀을 재편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말 내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음모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해치려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강 박사의 예전 연구 노트를 찾아보기 위해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텅 빈 연구소는 평소와 다르게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강 박사의 옛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뒤지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 저녁에 연구소에 있을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즉시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연구소를 순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이 시간에 연구소에 온 이유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아마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의 조사로 찾아낸 단서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강 박사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신약 개발팀의 인사 이동이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강 박사의 이메일 기록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퇴사 직전 며칠간 강 박사는 평소와 달리 심야 시간대에 연구소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대용량의 파일이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된 흔적이 있었죠. IT팀에 문의해 보니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안 규정상 영상은 3개월만 보관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강 박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컴퓨터는 아직 새로운 연구원에게 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강 박사의 옛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중요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휴지통을 확인하던 중 삭제되지 않은 작은 텍스트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암호화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좌표였습니다. 강 박사가 연구소 내 어딘가의 위치를 기록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 좌표를 따라가 보니 연구소 지하 보관실의 한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관실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실험 기자재들과 문서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강 박사는 분명 이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다시 한번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보관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관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오래된 서류함 뒤편이었습니다. 서류함을 조심스럽게 옮기자 벽면의 타일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그 뒤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견한 USB를 즉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회사 컴퓨터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심스럽게 USB를 연결했습니다. USB 안에는 FINALEVIDENC라는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문서 파일과 동영상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연 문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은폐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동영상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회사 고위층에서 이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신약 개발팀장인 최 이사가 이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투자금이 투입된 신약의 부작용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개발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강 박사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위협을 받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제 승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약 개발팀 부팀장으로 승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이 비밀에 연루시켜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독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도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발견하는 증거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망한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명단,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지불된 뇌물의 내역,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대한 지시 사항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강 박사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이 증거들을 수집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증거들을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새벽녘 모든 파일을 확인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회사의 어두운 비밀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강 박사처럼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USB의 내용을 완벽하게 복사해 둔 후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증거들을 적절한 곳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메종 블루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준 소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스토랑 주변을 한참 둘러보다가 근처 편의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이 얼마 전까지 우리 회사 연구소 청소부로 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에 연락해서 최근 퇴사한 청소 용역 직원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 석 달 전 퇴사한 정민수라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퇴사 시기가 강 박사의 퇴사와 비슷했고 근무지가 연구소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민수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이미 그는 그곳을 비운 뒤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로는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가끔 이 근처를 서성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수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연구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강 박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분명 회사 측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동생이 저를 구하려 했던 것은 형이 남긴 마지막 양심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최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간단한 회의가 있다며 회의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연구소 보관실에 다녀간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짧은 순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이미 녹음 중이었고 USB에 담긴 증거들은 이미 검찰청으로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소년의 용기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최 이사 외에도 김상무와 이 부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그들의 표정은 날카로웠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열어본 서류들과 보안실 출입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승진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그리고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김상무는 강 박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 박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부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고 해외 지사장 자리도 약속했습니다. 단 제가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을 모두 잊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회의실 시계는 무심하게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본이 저장된 휴대폰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USB 사본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강 박사가 숨겨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 검찰청에 발송한 메일의 발신 확인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위협과 회유로 가득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최 이사가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박사의 USB 속 증거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검찰에 전달되어 있었고 오늘의 회의는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 비 오는 날 저를 구해준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작은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큰 홍역을 치렀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최 이사와 김 상무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구속되었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은폐된 모든 사실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임상시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모든 연구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환은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정민수도 찾았습니다. 그는 강 박사의 증언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안전하게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목격한 비리를 양심적으로 고발한 그의 용기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고 그의 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을 다시 만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도 오지 않았고 그의 옷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를 발견한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고 저는 연구윤리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구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이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류 복지 증진이 되었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외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진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회사 로비에는 진실과 용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교훈을 되새깁니다. 비록 그날은 제게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깨달음을 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신입사원 교육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유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매종 블루에 들립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용감한 소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 소년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방송국의 텅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방송될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편집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라면 중요한 제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나이든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한 후에야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원식품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이자
우리 방송의 최고 광고주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청원식품의 품질관리팀에서 30년간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진실을 폭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큰 기업을 상대로 한 제보는 허위인 경우가 많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악의적인 제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고 그가 말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청원식품의 대표 상품인 청원한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출용 돼지고기에서 발견된 유해물질 검출 결과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알고도 국내 유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화는 10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며 다음 날 새벽 5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준비해 오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청원식품의 본사 건물이 보였고 그 꼭대기에 회사 로고가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편집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제보자의 이야기로 가득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자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잊고 있었던 진실을 추적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한강공원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 가로등 불빛만이 산책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지만 벤치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박종구라고 소개한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서류철에는 청원식품의 품질 검사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6개월간의 수출용 돼지고기 검사 결과였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실제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박종구 씨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출용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경영진은 이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수출 계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유통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종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근의 검사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치들은 분명했고 그가 몰래 촬영해둔 실험실 사진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보를 결심한 것은 2달 전 자신의 손녀가 청원한 돈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제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이자 자신의 청춘을 바친 회사를 배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식품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그를 망설이게 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붉은 빛을 물들이고 있었죠. 박종구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방송되기 전에 회사 고위층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거대 기업의 압박과 회유,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하는 더 큰 진실이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믿을 만한 촬영 감독 1명과 리서처 2명을 선발했죠. 하지만 아직 국장님께는 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원식품이 우리 방송의 대형 광고주라는 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취재는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종구 씨가 제공한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착수했죠. 리서처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거 보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저는 몰래 청원식품의 전직 직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에 국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청원식품의 홍보이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청원식품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홍보이사의 태도는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우리 방송국과 청원식품은 오랜 파트너이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슬쩍 올해 광고 계약 갱신건을 언급했습니다. 국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편집실에서 박종구 씨가 준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다행히 자료는 백업해 두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취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원식품 측에서 보낸 것이었죠. 공문에는 우리의 취재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취재팀원들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고 옆 유리창에는 그만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은 오히려 제 의지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종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종구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은 도시 외곽의 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감독도 동행했죠. 그의 증언을 영상으로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종구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항생제 성분 검출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청원식품은 수년간 유해 물질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해 왔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값싼 원료를 대량 구매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회사의 비공식 정책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원식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고, 그 결과 정기 검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구 씨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회계 자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리서처들이 찾아낸 자료들은 박종구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고, 몇몇 전직 직원들도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편집실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던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종구 씨가 언급한 로비 자금의 규모가 회사의 비자금 규모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 기업의 불법 자금 운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청원식품 대표이사의 해외 계좌 내역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조세 도피처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죠. 이 돈의 출처는 분명 불법으로 판매된 유해 식품들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녘 갑자기 박종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다르게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창밖에 수상한 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박종구 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멀리서 수상한 차를 발견했지만 우리를 보자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종구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취재를 계속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 취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보와 증언이 있더라도 시청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청원식품의 불법 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현장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박종구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청원식품의 물류창고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목요일 새벽 불량 원료를 정상 제품과 섞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촬영팀과 함께 잠복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추운 새벽 물류창고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가 되자 마침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표시 없는 흰색 트럭 3대가 창고에 들어섰고 작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카메라에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들이 정상 제품과 섞이는 과정, 원산지를 조작하는 장면, 심지어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조작하는 현장까지 이것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취재가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차량 한 대가
우리가 있는 건물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장비를 챙겨 철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촬영한 메모리 카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촬영 감독이 백업용 카드를 하나 더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뒤를 쫓아오는 차량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린 메모리 카드는 이미 그들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청원식품 측에서 우리 방송사 사장님과 긴급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고 계약 전면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국장님이 저를 불러 방송 보류를 제안했습니다. 회사의 입장도 이해는 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단순히 한 회사의 비리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취재팀 전체가 모여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방송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죠. 방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종구 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자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이사를 한 뒤였습니다. 이웃들 말로는 어젯밤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원식품 최고 위층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레스토랑에는 청원식품의 부회장과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방송 중단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였습니다. 금액란에는 제가 상상하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이어졌습니다. 방송을 중단하면 제가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고 했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죠. 자리를 빠져나와 차에 탔을 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종구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청원식품 측에서 그의 가족들의 해외 이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증언을 철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오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원들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고 편집실의 자료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측에서 긴급 인사 발령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팀원들은 모두 지방 계열사로 발령이 난 상태였죠. 편집실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지난밤 백업해둔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방송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예전에 알고 지내던 다른 방송사 PD가 생각났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PD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우리의 취재 내용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한 저는 재빨리 차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친구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첨부된 파일들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청원식품의 내부 문서들이었고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짧은 메시지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원식품 내부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취재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서히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청원식품의 불법 로비 과정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가장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청원식품의 전 회장님의 비서였던 분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회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일구어온 회사가 아들의 손에서 부패하는 것을 보며 크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각자가 가진 증거들이 모여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원들도 하나둘 연락해 왔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났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원은 지역 매장들의 유통 과정 추적을, 다른 팀원은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구 씨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로 피신한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 중에서도 양심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원식품 노조에서 우리의 취재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방송 취재가 아니라 진실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의 용기와 진심이 모여 만들어낸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방송사를 통해 보도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모든 자료들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회계 자료, 현장 촬영 영상, 피해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녁 9시 방송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전에 청원식품 법무팀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위협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방송사 사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청원식품 측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얼마 후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방송 보류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후 2시 편집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나갔고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비상 전원이 들어오기까지 10분이 걸렸지만
다행히 모든 자료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녁 6시 방송 3시간을 앞두고 청원식품의 대표이사가 직접 방송사를 찾아왔습니다. 임원회의실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방송만 막아준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방송 2시간 전 취재 내용의 일부가 온라인 뉴스를 통해 살짝 흘러나갔습니다. 의도적인 기사 유출이었죠. 이제 방송을 막는다고 해도 진실은 멈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방송 1시간 전 청원식품 노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회사 측의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30분 전 편집실에는 취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종구 씨는 화상통화로 함께했고 내부 제보자들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송 10분 전 청원식품 대표이사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나 회유가 아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송 시작 1분 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켜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몇 초 후면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SNS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뉴스 속보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청원식품의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했고 전국의 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1시간 후 검찰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청원식품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재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었죠. 자정이 되기 전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회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새벽 2시 청원식품 본사에서는 직원들이 자료를 파기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주요 임원들의 자택도 동시에 수색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청원식품 사태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 사태의 심각성을 분석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갔고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에는 제보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용기를 낸 한 사람이 물꼬를 트자 더 많은 내부자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그동안 강요받았던 불법 행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청원식품 노조는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경영진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죠.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청원식품의 환경오염 실태를 추가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청원식품 사태가 식품업계 전반의 적폐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식품 회사들도 자체 점검에 들어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단위의 특별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청원식품 대표이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검찰은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선 뒤였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회사의 비리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집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송 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식품 안전과 기업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원식품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식품안전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기업의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송은 그의 최고의 저널리즘 상을 수상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박종구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전문성은 새로운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식품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시민감시단이 상시적으로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품질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죠. 취재에 참여했던 팀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났던 PD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지역사회에 숨겨진 문제들을 파헤치는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저널리즘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부 제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식품안전 관련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업 윤리 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도 달라졌습니다. 광고주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작진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탐사 보도팀의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시청률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전 청원식품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제보자들을 다시 만났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예전의 청원식품 본사 건물을 지나칩니다. 이제 그 건물의 로고는 바뀌었고 정문에는 안전과 신뢰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방송 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세상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